몇 해 동안 그가 읽은 책들이란 대부분 이처럼 환상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그 책의 제목은 그레세의 앵무새와 수원, 마키아벨의 벨파고르, 스웨덴 보리의 천국과 지옥, 홀베르그의 니콜라이 클리미의 지하여행, 로버트 플렉과 장 댕다지느와 드라샹브르의 수상학, 티크의 먼 푸른 곳에서의 여행,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등이었다. 특히 그가 애독했던 책은 도미니크 파의 승려, 에이메리크 르 지논레의 소영의 8절판인 종교 재판법이었다. 폼포니우스 멜라의 저서에서 고대 아프리카의 반인반수괴물이나 아이기판에 대해서 쓴 대목이 있는데 어셔는 그것들을 탐독하며 꿈결처럼 몇 시간씩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가장 즐겁게 탐독했던 책은 4절판 고딕 글씨의 회기본, 지금은 잊혀져버린 어느 교회의 기도서, 마일츠 교회 성가대의 죽은이를 위한 경야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벼랑간에 어셔 동생 마델라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셔는 그의 유해를 매장할 때까지 2주일 동안 저택 지하 납골실에 안치해둘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희귀본 속에서 나오는 기괴한 의식을 혹시 그가 향하고자 할까봐 걱정했다. 그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될 것은 누이의 병이 이상한 성질의 것이었다는 점과 어셔가의 묘지가 먼 들녘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 그의 집에 도착한 날 계단에서 만났던 의사의 기분 나쁜 얼굴을 떠올리며 어셔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다음날 나는 그녀의 시체를 감매장하는 일을 거들었다. 유해를 칸에 넣고 우리는 둘이서 그것을 안치소까지 운반했다. 납골실에 내 침대 바로 밑 아주 깊숙한 곳에 있었다. 칸을 안치한 지하 납골실은 비좁고 축축해서 외부의 광선이 들어올 만한 곳이 없었다. 추측건대 그 장소는 봉건 시대의 지하 감옥이었거나 가연성 물질의 저장소였던 게 틀림없다. 복도 입구가 모두 구리판으로 정밀하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었고 육중한 쇠문에 또 동판이 쓰여져 있었다. 굉장한 무게 때문인지 짝이 돌적이에 받아서 돌아갈 때는 예리한 소리를 내면서 삐걱거렸다. 운반이 끝나자 나와 어셔는 관 받침 위에 시체를 얹어놓고 안에 놓인 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오빠와 누이는 꼭 닮은 두 얼굴이 우선 나의 주의를 끌었다. 어셔는 나의 생각을 짐작했던지 무언가 몇 마디 중얼거렸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죽은 누이와 그 실은 쌍둥이였고 둘 사이에 언제나 설명하기 어려운 공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다. 시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공포감이 몰려왔다. 점은 여자의 목숨을 빼앗아간 몹쓸 병은 붉은 기운을 가슴과 얼굴 근처로 남겨놓았다. 묘하게도 시체의 입술에는 까질락말락하는 미소 같은 게 서려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서둘러 관뚜껑을 덮고 못을 박았다. 스품에 잠겨 며칠이 지나갔다. 누이가 죽은 이후 어셔는 몰라보게 변화했다. 침착하던 평소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셔는 흐트러진 걸음걸이로 지향도 없이 이방 저방을 돌아다녔다. 얼굴은 창백한 빛을 더했고 눈도 초점 없이 흔들렸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비밀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한마디로 그는 미쳐가고 있었다. 그의 상태는 나를 위협하며 조금씩 영향을 미쳤다.
어떤 때에는 꼼짝거리지 않고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는 미쳐가고 있었다. 그의 상태는 나를 위협하며 조금씩 영향을 미쳤다. 기괴하면서도 인상적인 그의 미신이 강한 감화력을 가지고 서서히 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기괴하면서 강한 감화력을 가지고 서서히 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런 감정은 마들라인이 죽은 지 8일째 되는 날 더욱 심해졌다. 그날 잠자리에서 나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몸을 뒤척였다. 그렇게 몇 시간이 무료하게 지나갔다. 창밖에는 연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한 바람이 연신 창문을 흔들었다. 난 이성으로서 예민한 신경을 쫓아버리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 난 엄습하는 이상한 기운이 방의 음침한 가구들을 이를테면 벽 위에서 제멋대로 흔들거리며 침대 곁에서 불안하게 웅성대고 있는 검고 낡아 빠진 벽걸이 따위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는 나의 노력은 허사였다. 참을 수 없는 전율이 차차 나의 전신에 퍼지고 종래는 나의 심장을 바로 위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악마가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나는 헐떡거리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려 했다. 나는 베개 위로 몸을 일으키고 방 안의 컴컴한 어둠 속으로 눈을 돌린 채 귀를 기울였다. 왜 그랬는지 본능적으로 이끌렸다고 밖에 할 수 없으리라. 한 차례 폭풍이 멈췄을 때 긴 간격을 두고 어디선지 모르게 들려오고 낮고 흐릿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공포감이 압도되어 나는 급히 옷을 걸치고 방 안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 다녔다.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서너 번 방을 돌았을까 말까 할 때 복도에 가까운 계단으로 올라오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난 이내 그것이 어셔의 발걸음이란 것을 알았다. 문을 가볍게 녹하며 램프를 손에 든 어셔가 들어왔다. 얼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체처럼 창백했지만 눈에는 감기를 띤 기쁨이 있는 것이 떠올라 있었고 그는 흥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이런 모습이 나를 움찔하게 했다. 하지만 내가 그때까지 견뎌온 불안한 외로움에 비하면 그 등장은 고마운 것이었다. 나는 내 방에 나타난 그를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며 불쑥 말했다. 자네도 그걸 보지 못했건 게로군. 뭐를 말인가? 그는 대꾸하지 않고 엉뚱하게 중얼거렸다. 정말 자네는 그걸 보지 못했던 게로군. 가만히 있자. 그럼 지금 보여주겠네. 그는 어리둥절해 있는 나를 뒤로 하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폭풍이 몰아치는 창문을 확 열어젖혔다. 바람이 미친 듯이 창문을 헤집었다. 실로 광폭하지만 한편으로는 엄격한 아름다움을 지닌 미친 듯한 공포와 아름다움이 함께 넘치는 밤이었다. 회오리 바람은 아마도 주택 부근에 그 힘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바람의 방향은 몇 번이나 심하게 변했다. 구름이 사방에서 빽빽하게 모여들어 멀리 나가지도 않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빠르게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름이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도 잘 보였다. 달이나 별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번개도 번쩍이지 않았다. 바람 속으로 가스 같은 안개가 기분 나쁜 빛깔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대체 무얼 보고자 하는가? 나는 성을 대며 어셔를 진정시켰다. 저건 다만 폭풍에 의한 전기현상일 뿐이야. 자, 그만 창문을 닫게. 창공이는 자네 몸을 해롭네. 자네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한 권 여기 있네.
내가 읽을 테니 듣게나. 그러면서 이 무서운 밤을 함께 보내도록 하세. 내가 꺼낸 책은 란스라트 캐닝경의 광란의 상봉이었다.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침착함을 되찾고 이내 귀를 기울였다. 나는 소설의 주인공인 에델레드가 은둔자를 초가로 데려가는 대목까지 읽어나갔다.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소설의 이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원래 용망한 자인데다가 마음껏 마신 술 효험 덕에 한층 힘을 받은 에델레드는 묵묵히 은자와의談판을 기다렸다. 때마침 그의 어깨에 내리치는 비늘을 느꼈고 폭풍우가 올 것이 두려워졌다. 당장에 그는 작두를 휘둘려 몇 번이나 타격을 가해 순식간에 문에다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었다. 그 구멍에 손을 걷고 힘껏 잡아당기니 문은 갈라지고 산산이 부서졌다. 꽁에 울리는 마른 나무의 깨지는 소리는 숲속 가득히 메아리쳤다. 문장의 끝 대목까지 읽은 나는 섬뜩해 이내 말을 멈췄다. 그 까닭은 저태간 어디선가 란스러트 경이 소상히 기술한 문이 쪼개지는 소리와 유사한 소리가 내 귓전에 어렴풋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우연히 일치라고 생각했고 다시 소설을 읽어내려갔다. 뛰어난 전사 에델레드가 문 안으로 쳐들어갔지만 까나한 은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에덜레드는 매우 화가 났고 또 놀랐다. 대신 거기에 있는 것은 비늘로 쌓이고 불길 같은 혓바닥을 내민 거대한 몸집의 용이었다. 용은 바닥을 은으로 깐 황금의 궁전을 가지고 있었다. 벽에는 번쩍이는 돛의 방패가 걸려 있고 다음과 같이 글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 들어온 자는 승리자이니라. 용을 쓰러뜨리는 자는 이 방패를 얻을지니라. 에덜레드가 작두로 용머리를 내리친 용은 단말마에 도끼를 품으며 소름 끼치는 고함을 질렀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음향 때문에 에덜레드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토록 두렵고 심장에 울리는 고함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직 없으리라. 나는 다시 읽기를 멈췄다. 그러고 깜짝 놀라 멍하니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아무래도 멀리서 들어오는 것 같은 귀에 거슬리고 길게 잡아 끄는 이상한 외침 소리 같은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설 속에 나오는 용의 울음에 아주 비슷한 소름 끼치도록 닮은 소리였다. 두 번씩 우연의 예시가 계속되자 나는 놀라움과 공포에 압도당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친구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어셔를 관찰했다. 그는 거동에는 차츰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다 자기 의자를 서서히 돌려 방 입구 쪽으로 방향을 들었다. 때문에 나는 그의 얼굴을 한쪽밖에 볼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은 연신 무엇인가를 중얼대며 떨렸다. 머리를 가슴에 파묻은 듯이 숙이고 있으며 눈은 크게 뜨고 있었다. 그가 몸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했다.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같은 모습으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나는 소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용은 죽었다. 용의 노여움에서 벗어난 전사는 돛의 방패에 생각에 미쳤다. 전사는 주문을 풀기 위해 용의 시체를 밀쳐내고 은을 깐 성내의 마루 위를 당당하게 걸어갔다. 방패는 그가 미처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 발밑에 떨어졌으며 무섭고 굉장한 소리가 주위를 뒤흔들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마치 노쇠 방패가 정말로 오니 마룻바닥 위에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것 같은 뚜렷하면서도 공허한 금속의 물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울리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무겁게 누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월이 빠진 나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어셔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몸을 흔들고 있을 뿐이다. 나는 그가 앉아있는 의자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는 가만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 전체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어깨가 손에 얹혀 심한 전율, 그의 전신에 엄습한 듯이 병적인 미소가 그의 입술 언저리에 피어났다. 그는 내가 곁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영문 모를 소리를 내고 빠르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에게 몸을 붙이고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자 했었다. 저게 들리지 않나? 나에겐 들린단 말일세. 그럼 똑똑히 들리고 말고 아주 오래전부터 몇 분 동안이나 몇 시간 동안이나 며칠 동안이나 나는 듣고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나에겐 용기가 없었지. 아,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게.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란 말인가. 나는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단 말일세. 우리는 그녀를 산채로 무덤에 묻어버렸단 말일세. 나의 감각이 예민한다는 걸 이미 말하지 않았나? 맞나?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의 누이가 저 허무한 간 속에 들어가 양껏 몸집을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일세. 난 들었단 말일세. 그러나 말할 용기가 없었단 말일세. 그런데 지금 오늘 밤 에덜레드가 하하 운전자 집이 부서지는 소리, 용의 단말마의 침, 그리고 방패가 떨어져 울리는 소리 알겠나?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걸세. 누이가 들어있는 간이 쪼개지고 누이가 갇혀있는 지체 감옥이 돌적이가 삐걱거리고 구일간 키아나쿠의 시래백도에서 누이가 몸부림치고 있는 소리가 들렸단 말일세. 아, 나는 어디로 도망쳐야 된단 말인가? 누이가 곧 이곳에 오지 않겠나? 나는 성급한 처사를 꾸짖기 위해 누이가 빨리 오지 않나?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나? 누이는 그 괴롭고 무서운 심장의 고동 소리가 똑똑히 들리는 것 같건. 이 미친 녀석 같으니. 그는 맹렬한 기세로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소리쳤다. 미친 녀석 같으니. 누이는 벌써 문 밖에 서 있지 않느냐 말인가?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활짝 열린 것이었다. 열린 문으로 억센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키가 큰 마델라인의 수의를 입고 떡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옷에는 삐가 에어 있었고 여윈 몸 전체에 무참하게 몸부림쳤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문지방 근처에서 일순간 부들부들 떨면서 이리저리 흐느거리다가 잠시 후 낮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방 안에 있던 오빠의 몸 위로 풀썩 쓰러졌다. 그러고는 비명을 지르며 오빠를 마룻바닥 위로 밀어 쓰러뜨렸다. 어저는 눈이 뜬 채로 그대로 나무토막처럼 넘어졌다. 심장은 공포에 질려 그만 멎어버렸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운명이 그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나는 공포로 몸을 떨며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주택은 나와 뒤늦길을 달려갈 때도 폭풍은 그치지 않고 광란을 부렸다. 어느 순간 내가 달리고 있던 길을 따라서 이상한 빛이 비쳤다. 나는 이심치 않은 빛이 어디서 비치는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 내 뒤에 있는 것은 커다란 저택과 그 그림자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빛은 이제 막 넘어가는 피와 같이 붉은 만월의 빛이었다. 건물 지붕에서 번개 형태를 그리면서 토대까지 뻗치고 있었다. 그 빛은 벽에 그어져 있던 균열을 통해
교교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벽에 그어져 있던 균열을 통해서 주택 위에 걸린 것은 커다란 달이었다. 달빛은 주택의 균열에 따라 조금씩 빛을 넓혀가고 어느 순간 수백 년 묵은 주택이 쩍 소리를 내며 눈앞에 허물어졌다. 회오리 바람은 더욱 극성을 부리며 건물을 휘감았다. 벼락이 치듯 요란한 폭음과 함께 동시에 어셔가를 둘러싸고 있던 깊고 음침한 늪은 소리도 없이 천천히 어셔가의 잔재를 집어삼켰다. 큰 바위 얼굴 나다니엘 호손. 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은 오두막 문 앞에 앉아 큰 바위 얼굴에 대해 이야기했다. 큰 바위 얼굴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대체 그 큰 바위 얼굴은 무엇일까?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가 있었다. 그곳은 넓은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가파른 산허리에 빽빽한 숲풀이 둘러싸인 곳에 통나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골짜기로 내리뻗은 비탈이나 평탄한 한 지면에 기름진 흙의 농사를 지으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한 곳에 조밀하게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거기에서 늪은 산악지대로부터 내지르는 경류를 이용해 방직 공장에 기계를 돌렸다. 아무튼 이 골짜기에는 주민 수도 많았고 살림살이 모양도 가지가지였으나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그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일종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그 위대한 자연의 현상에 대해 유달리 감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큰 바위 얼굴은 거대한 암석에 의해 산악의 수직면이 형성되었고 마치 자연이 장난기 어린 기분으로 만들어낸 듯하다 했다. 거대한 암석이 모여있는 모양이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면 확실히 사람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이 바위 얼굴은 마치 굉장한 거인이나 타이탄이 절벽 위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조각한 것처럼 보였다. 넓은 아치형의 이마는 높이가 30여 미터나 되고 기름한 콧날과 우람한 입술을 말을 한다면 큰 천둥 소리가 골짜기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울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그 거대한 얼굴에 윤곽은 없어지고 무겁고 큰 바위들이 폐허처럼 질서 없이 포개져 놓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차차 뒤로 물러서면서 그 신기한 형상이 점점 드러났고 멀어질수록 더욱 사람의 얼굴과 같아져서 본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얼굴이 희미해질 만큼 멀리서 보면 큰 바위 얼굴은 구름과 안개에 쌓여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곳 아이들이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자란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큰 바위 얼굴은 생김에 숭고하면서도 웅장하고 표정이 부드러운 온 인류의 사랑으로 감싸고도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것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가르침이 되었다. 사람들은 구름을 비추며 부드러움을 햇빛 속에 불어넣는 그 인자한 큰 바위 얼굴 덕분에 이 골짜기의 땅이 비옥해졌다고 믿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와 어린 소녀는 오두막 집 문 앞에 앉아서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어니스트였다. 어머니하고 아이가 말했다.
그때 그 거대한 얼굴은 그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큰 바위 얼굴을 말할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친절해 보이니 목소리도 틀림없이 좋을 거예요. 만약 내가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의 예언이 진짜로 이뤄낸다면 우리는 언젠가 저것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야. 어떤 예언인데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자신이 어니스트보다 더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건 지나간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해를 내려왔는데 옛날 이 골짜기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했다. 그 조상들의 말에 따르면 산골짜기의 시냇물과 나무 끝에 스치는 바람이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것이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러했다. 장차 이 근처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고아한 인물이 될 운명을 타고날 것이다. 어른이 되는 동안 그 아이의 얼굴은 점점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갈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격렬한 희망과 변하지 않는 신념으로 이 오래된 예언을 믿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의 예언은 그저 허황된 얘기라고 결론지었다. 예언이 말하는 위대한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 얼른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니스트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의 어머니는 상냥하고 사려 깊은 부인이 되어서 어린 아이의 희망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아마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어니스트는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엔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그 오두막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언제나 어머니 말씀을 따랐고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을 그 조그마한 손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렸다. 이렇게 해서 그는 행복하면서도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기는 온순하고 겸손한 소년이 되어갔다. 밭에서 일했기 때문에 햇볕에 얼굴을 검게 그을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유명한 학교에서 교육받은 소년들보다 더한 총기가 어려 있었다. 어니스트에게는 선생님이 없었다. 선생님이 있다면 그것은 큰 바위 얼굴이었다. 어니스트는 하루의 일이 끝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았다. 그 얼굴이 자신을 알아보려고 격려하면서 친절한 미소를 보내준다고 생각했다. 그는 큰 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에게만 더 친절하게 비칠 리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 어니스트의 생각을 덮어놓고 틀렸다고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믿음에 깊고 순진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사랑이 그의 특별한 몫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분지 일대에는 마침내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미인이 먼 항구로 가서 가게를 냈다. 그의 이름은 그의 분명히 원래 그랬던 건지 아니면 처세술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은 건지 모르겠지만 게더골드라고 했다. 빈틈없고 눈치가 빠른 데다 세상 사람들이 재수라고 부르는 그 행운을 타고 나서 그는 대단한 거장이 된 것이다. 그의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헤아리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릴 만큼 큰 부자가 되었을 때 그의 고향을 떠올렸다.